역사를 찾아서 제247편 서희 세치의 혀로 거란대군을 물리치다. 어서 오십시오, 마님. 아버님은 증세가 더 악화되셔서 모두들 기다리시옵니다. 965년 가을 서필의 집. 여러 날 곧불을 앓다가 이내 일어나지 못한 서필이 그 운명을 다하고 있었다. 아버님, 소자 희가 왔사옵니다. 오냐, 희가 왔구나. 됐다, 됐어. 아버님, 울 것 없다. 한 번 왔다가 결국은 가는 게 인생인 것을 슬퍼 마라. 천운을 다하였으니 이 또한 복이 아니겠느냐. 이 나라 고려에서 황제의 은총을 받아 호의호식하며 이만큼 살았으면 원이 없느니라. 일어나시옵소서, 아버님. 부질없는 소리. 준비된 지필묵을 이리로. 예, 아버님. 받아 적어라. 광종대에 대강 내령을 지낸 서필. 그는 광종의 기와인 중용 정책에 반대했던 인물로 사치를 싫어하고 스스로 검소하여 몇 번에 걸쳐 왕의 사치를 경계하는 간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광종이 기와인들에게 지나친 대접을 하는 데 대해 내놓고 반대를 하기도 했다. 광종의 총애를 받은 만큼 때로는 갈등도 일으켰던 인물이다. 그러나 고려 황실에서 그만한 강직한 선비가 없었으니 그의 죽음은 곧 고려의 손실이었다. 아버님! 아버님! 무시, 서필공이 죽었다고? 그러하옵니다, 폐하. 서필공이 폐하, 숨을 거두시오면서 폐하께 글을 올리셨사옵니다. 어디? 폐하, 신서필은 오늘까지도 폐하의 과분한 은총에 살아왔으면서도 보훈을 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늙은이가 죽음을 앞두고 폐하께 청하옵니다. 그만 유혈을 거두소서. 이제 고려는 태평성대의 기틀을 이루어 싸웁니다. 방방곡곡 백성들 사이에 글익는 소리 만발하고 용맹스런 군사들이 말을 달리며 농사 또한 크게 그릇됨 없이 풍작을 이룬다 하옵니다. 그만 유혈을 거두시고 이 태평성대를 누리시며 성군의 길을 걸으시옵소서.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청이오니 거두어 주소서. 그렇게 가버리면 조정일은 누구와 더불어 논한단 말인가? 여보게 서희, 예, 폐하. 자네 부친의 공덕이 너무 컸어. 그 공허함이 클 것이 돌아가 장례를 후이 치르라.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서필공, 그대의 심지가 벌써 그립구려. 다행히 그대가 뿌린 씨앗이 저렇게 건장하니
내 그대를 신임했던 것처럼 서희를 대하리라. 서필은 광종 시대의 사람이고 서희는 광종과 성종 시대에 걸쳐 활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광종과 서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연대기적으로 보자면 서희의 순서 이전에 경종의 시대가 있었고 광종 시대에도 부분적으로 다룰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다룬 서필의 이야기에 바로 연결해서 서희의 이야기로 연결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시대를 좀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서필이 광종을 폭군으로 표현할 만큼 할 말을 하는 강직한 인물로서 광종에 앞서서 10년, 정확하게 10년을 먼저 산 인물임을 살핀 바 있는데요. 오늘은 그의 아들 서희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들으신 드라마에서는 광종이 서필의 심지를 그리워하는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광종은 서필이 유혈을 멈추십시오라는 당부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아들 서희를 광종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서필이 원체 참 직언을 서슴지 않던 분이고 대쪽 같은 분이기 때문에 광종은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그의 올바른 얘기는 거의 100%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광종이 서희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를 닮은 성품이나 또는 실천적인 그런 자세나 그것 때문에 대단히 중용하고 그의 말을 잘 수용했던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993년 거란 공격 때 서희 단판이라는 말로 우리는 서희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서희를 대쪽 재상 서필의 아들 이런 정도로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서희의 가계를 좀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서희의 조상은 서필로부터 시작해서 벼슬길을 나가는데 예. 서희로부터 뒤를 이어서 더욱더 영달하는 자손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서필, 서희, 선울에 이르는 3대 재상이 나왔다고 해서 이천서씨들의 이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가계를 이루어 나갔고요. 특히 이제 선울이 외척이 돼가지고 딸을 납비하면서 더 사회적으로 위상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천서씨들의 명문으로의 발돋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드라마에서 광종이 말하기를 다행히 그대가 뿌린 씨앗이 저렇게 성장했으니 내 그대를 신임했던 것처럼 서희를 대하리다 이렇게 독백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추정하자면 서희는 광종에 의한 총애를 받았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과거를 통해서 입신을 했겠죠. 물론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입신한 과거 관료였고 그의 벼슬 내력을 보면 문관 가운데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직책들을 주로 했고요. 또 서필에 못지않게 서슴지 않고 간해가지고 여러 차례 참 성종을 깨우친 바 있어서 서필에 이어서 서희는 중요한 그런 직간자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종 2년에 병관어사가 되어가지고 성종을 수행해서 서경에 갔었는데 성종이 아무렇게도 젊고 하니까 미복으로다가 영명사에 가서 좀 놀려고 했죠. 예. 그러자 서희가 직간을 하죠. 영명사를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영명사행을 이제 그치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종이 깨닫고 서희의 직간을 가상히 여겨서 안만을 내려 상을 내린 기록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희가 성종이 해주로 행차할 때 호종을 했는데 성종이 서희의 막사를 찾아가서 참 지금으로 말하면 터놓고 우리 한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사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고 술을 내라 그랬더니 제가 갖고 있는 술은 대왕을 대접할 술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사에도 못 들어가고 막사 바깥에 거처를 만들고 어주를 내려서 임금과 신하가 함께한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어서 서희란 분이 대단히 깐깐하고
그리고 아버지 못지않게 그 인권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는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쩌면 또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총애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고려 초에 그 송나라와 10여 년 동안 애교가 단절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제 서희를 972년에 송나라에 파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도 이 서희가 이 애교관으로서 자질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보냈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문장력도 뛰어나고 그 우선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예. 대단히 그 밝고 넓었기 때문에 아마 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종 23년에 그 서희가 송에 사행한 것은 그 일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송에 가서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벌어졌던 국제 정세를 읽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성종 때의 거란의 침입 때에 담판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 서희는 외교관으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 밝고 또 앞일을 예측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관리의 자격을 가졌던 인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논리의 뒷받침도 이미 이때 형성이 됐고 또 그럴 만한 배짱도 가진 인물이었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희 장군이란 말을 또 쓰지 않습니까? 애교관이라고 하면은 뭐 쉽게 문관 쪽이겠고 또 서희 장군 하면은 무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무관이었나요? 문관이었나요? 절대적으로 문관이었죠. 왜냐하면 예. 문과에 급제해서 쭉 문관직만 맡았고 이제 고려 시대의 특징적인 것을 하나 소개한다면은 북방민족과의 투쟁에서 여러 차례 이제 곤욕을 치르는데 그럴 적마다 군 최고 사령관은 문인이었습니다. 그 예. 문관이 당연히 맡았고 서희도 이제 그런 분 중에 하나고 다만 그분이 그 갖고 있는 어떤 국방과 관련돼 있는 지식이라든지 또는 뭐 이 병법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행한 여러 가지 그 활약을 본다면은 네. 상당히 그 군인의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나라에 이제 사행을 해가지고 송태종을 보는 자리에서 그 태도가 엄정하고 대단히 당당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파격적으로 검교 병부상사라는 직함을 그 서희에게 내린 것을 본다면 물론 검교직이라는 실직은 아닙니다만은 그 병부상사로서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마 송 황제도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서희 장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순신 장군 할 때 그거랑 다르게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그 다르죠. 군 총책임자를 문관에 임명하는 그런 그런 의미에서 관리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유명한 광감찬이라든지 그렇군요. 유은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과거 급제자고 광감찬 같은 분은 그 1등 급제한 분이고 네. 그래도 우리는 광감찬 장군, 유은관 장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26년의 재위를 마친 광종에 이어서 제6대 성종 시대로 넘어가서 서희의 이 같은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어느 시대든 난세에 비범한 인물이 있게 마련인데 과연 서희가 그런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왕 폐하 납시오.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스미는 지금 거란의 고려 침략 예고도 있어. 이에 찜은 시중 박양유를 상군사로, 내사시랑 서희를 중군사로, 문하시랑 최양을 하군사로 임명하였으니 이들은 북쪽에 주둔하여 거란을 막아주시오. 서희는 943년 대쪽 재상 서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본가는 이천이고 아명은 염윤이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곧고 머리가 뛰어났던 그는 광종 11년에 18세로 갑가에 급제했다. 그 후 광평원 외랑 등을 지내며 승진을 거듭하였고 송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10여 년간 단절되었던 송과의 외교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처음으로 외교 능력을 인정받았다. 993년 그가 정의품 네이 실황에 있을 때 거란이 침입하자 중군사에 임명되어 시중 박양유, 문화실황 최량과 함께 지금의 평안북도로 진출한다. 한편 거란의 소선영은 이미 압록강을 건넜는데 와! 장군께 서신이요. 소선영은 즉시 서희에게 서신을 보내왔다. 우리 대요나라가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고려가 우리의 강역을 침탈하므로 정벌하려는 것이다. 대요나라는 천하를 통일했다. 그래도 아직까지 항복하지 않은 자는 기어이 소탕할 것이니 주저하지 말고 어서 항복하라. 이런 사악한 자를 봤나? 대놓고 협박이군. 이놈들을 당장 그렇사옵니다. 하나, 이는 그저 위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옵니까? 그렇지. 폐하께로 전령을 보내야겠습니다. 서희는 거란과 화의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성종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서경에 머물던 성종은 이몽전을 보내 화의를 타진했다. 하지만 소선영은 고려가 항복하면 화의에 응하겠다고 답한다. 고려가 백성을 돌보지 않으므로 벌을 내리려는 것이다. 고려가 먼저 항복하라. 그럼 화의에 응할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항복하라. 거란의 태도가 이러하니 어찌하면 좋겠소? 폐하께서는 우선 개경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께서는 개경에 계시고 중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하면 될 듯하옵니다. 거란의 요구대로 서경 이북의 땅을 내주는 게 좋을 것 같사옵니다. 이렇게 고려 조정에선 항복하고 서경 이북의 땅을 거란에게 넘겨주고 황주에서 전령까지를 국경으로 하자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성종 역시 서경 창고에 있던 쌀을 모두 내어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록 하시오. 또한 쌀이 남으면 적들의 군용으로 쓰일 수 있으니 모두 대동강에 버리도록 하시오. 성종은 서경 땅보다 창고에 있을 쌀을 거란에게 빼앗길까 더 두려워한 것은 아닐까. 신 서희는 이런 대세에 따르지 못하겠사옵니다. 넉넉한 식량을 바탕으로 적과 싸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사옵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 강하고 약한 데 있지 않사옵니다. 오히려 적의 약점을 잘 알고 움직이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사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쌀을 버리라고 하시옵니까? 양식이란 백성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옵니다. 비록 적에게 이용이 된다 하더라도 헛되이 강물에 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서희공의 말에도 일리가 있구려. 하면 쌀을 대동강에 버리는 일은 거두도록 하겠소. 폐하, 우리 고구려가 힘써 수복한 고구려 옛 땅을 내줘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이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하옵니다. 신 이지백 또한 서희공의 생각과 같사옵니다. 서경 이북의 땅을 적에게 내주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옵니다, 폐하. 신 서희가 생각되기로는 지금 거란이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우리 협박하는 수작에 불과하옵니다. 협박이라 함은 실제로 공격할 의사는 없다는 게요. 결국 공격을 하더라도 당장은 아니옵니다. 거란 병력이 막강한 이때 서경 이북 땅을 내주는 건 좋은 계략이 아니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삼각산 이북이 모두 고구려 옛 땅이라고 하며 계속 요구할 것이 뻔하옵니다.
그걸 알면서도 어찌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겠사옵니까? 지금 땅을 내주면 만세의 치욕이 될 것이옵니다. 소신이 일단 싸우고 그 다음에 항복을 논해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신이집에 다시 아뢰옵니다. 함부로 땅을 잘라 적국에게 내주는 것보다는 선왕 때에 연등회나 팔관회, 화랑 등을 다시 시행하여 국가를 보존하고 태평을 이루는 일이 마땅할 것이옵니다. 통촉하소서 폐하. 이렇게 서희와 이집에게 간언으로 가까스로 서경 이북 땅을 내주자는 대세는 일단 꺾일 수 있었다. 고려 조정이 화친이냐 주전이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소손영 군대는 안윤진을 공격하였다. 소손영의 서한에 대해 고려가 오랫동안 답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랑장 대도수와 낭장 유방이 이끄는 고려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위력을 과시하고자 안용진을 공격했던 거란군이 패배하자 소손영은 더 이상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 다만 계속해서 항복을 종용하는 서한을 보내 고려에 면대를 요청해왔다. 장군, 고려국의 서희 장군이 도착하였습니다. 잠깐! 여국의 고려 장군, 그들에 좀 서 있게. 나는 대요나라의 귀인이다. 그러니 너는 마땅히 뜰에서 절을 올려야 나를 만날 수 있다. 뜰에서 절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만 있는 일이다. 양국의 대신끼리 대면하는 좌석에서 그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대국이 그리 요구하면 따라야 하는 게 예의범절이거늘. 양국이 협상하자 함은 이미 양국의 대등함을 전제하였으되 대등 관계에서 어찌 절을 올리라 하는가? 소손영은 끈질기게 뜰에서 절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런 요구를 들어줄 서희가 아니었다. 서희의 이 같은 당당함에 감복한 소손영은 결국 당상에서 대등하게 대면하는 예식 절차를 승낙하게 되고 비로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대 나라는 옛 신라 땅에서 건국했고 현재 고구려 땅은 우리 거란이 소유하고 있어. 이제 우리 양국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실정이오. 그런데도 계속 고려가 우리를 무시하고 송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오늘의 군사 행동이 있게 된 것이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길 원하오? 두 가지를 요구하오. 첫째, 고구려의 옛 땅은 거란에 속한 것이니 내놓으시오. 둘째,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요나라를 섬기지 않고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해 해명하시오. 당신 말이 틀렸소이다. 우리 고려는 국호로 이미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어. 또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국도로 정하고 있어. 굳이 땅의 경계를 따지고자 한다면 오히려 거란이 동경으로 삼고 있는 요양이 고구려 땅이므로 고려에 복속되어야 하지 않겠소? 뭐요? 또한 거란과 외교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 것은 거란과 고려 사이에 여진이 있기 때문에 거란을 왕래하기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어려운 탓이오. 게다가 거란과 고려가 통교하기 위해서는 외교를 방해하는 여진을 쳐야 하오. 정 그렇다면 여진이 머무르는 지역에 성을 구축하고 길을 통할 수 있도록 귀국의 황제께 아리시오. 당연히 황제께서도 이런 점을 온당 다 하실 것이요. 서희의 이러한 강변은 먹혀들었다. 소손영은 서희의 논리를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자신의 왕에게 보고하여 고려와의 화의를 승낙받음으로써 일단 거란과 고려의 전쟁은 종결된다. 물론 이때 거란이 순순히 물러난 것은 땅을 차지할 목적보다는 고려가 자신들을 상국으로 대우해 주는 것에 일단 만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고려국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나는 고려국에서 별 볼 것 없는 신료 중 한 사람일 뿐이요. 겸손하기까지 참으로 배울 점들이 많소 그리요. 우리 거란에도 그대 같은 이가 10명만 있다면 중국의 천하통일은 문제없을 터인데 말이요. 서인은 소손령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다가 거란군 진영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고려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한편 황궁에서는 폐하, 이것이 바로 소선영과의談판에서 화해를 얻어내고 압록강 동쪽 지역의 여진적을 소멸하는 일에 거란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조문이옵니다. 그래요. 좋은 소식 전해줘 고맙소. 짐은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른다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자, 그럼 즉시 시중 박영유를 유태사로 삼아 거란에 파송하는 게 좋겠소. 아니 되옵니다, 폐하. 지금 사신을 보내는 것은 성급한 처사시옵니다. 서둘러 해결해야만 나라 안팎이 안정될 것 같아서 그래요. 또다시 침입할까봐 내심 두려운 마음이 있소. 폐하, 소신이 소선영과 약속하였던 바 여진을 소탕하고 옛 땅을 회복한 연후의 국교를 통하여도 늦지 않사옵니다. 아니요. 오랫동안 왕래가 없으면 또다시 거란의 침공이 있을 게 뻔하오. 폐하, 거란과 대등한 힘을 형성한 다음에 외교 관계를 성립시켜도 늦지 않사옵니다. 그것이 진리이옵니다. 아니요. 짐은 이 나라 군주로서 무엇보다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게 중차대한 일이오. 그러기 위해선 화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오. 결국 서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희와 성종의 외교에 대한 관점 차이를 뚜렷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역시 서희 논리가 뭐 어줍지 않은 군사력보다 큰 효력을 발휘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역사를 읽는 재미이기도 합니다만은 역사에 가정은 있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만일 서희나 이지백이 아닌 일부 중신들의 주장대로 서경 이북 땅을 내주고 황주에서 전령까지를 국경으로 하면서 거란에 항복을 했다면 그 결과는 오늘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 고려는 없고 우리 민족의 독립국가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대단한 큰 일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談판의 결과 여진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성보를 쌓아 조빙을 닦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뭐 이談判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실천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談판에 성공하자 바로 서희는 군대를 이끌고 여진족 정벌에 나섭니다. 고려의 북진 정책의 첫 번째 대상이 여진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진족을 어떻게 쫓아내거나 수용을 해서 그 땅을 고려화하느냐, 그게 이제 숙제였거든요. 거란으로부터 그 압록강 동쪽 280리의 땅을 영유해도 좋다 하는 그러한 그 허락을 받았다는 거는 마음 놓고 여진족을 토벌해서 여진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고려 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서희는 그談판에 성공한 다음에 바로 군대를 이끌고 여진족들을 정벌해서 280리에 대한 당하는, 그러니까 압록강 동쪽 그 흥화진부터 시작해서 6개 고을, 그걸 강동육주라고 하는데 이 강동육주를 차지해서 그 성보를 쌓고 고려의 영토화하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란과 고려가 국경을 바로 맞대서 전쟁이 나는 경우에는 그 완충지대가 없거든요. 없죠. 그런데 이 강동육주가 이제 생기면서 완충지대화하고 또 고려 개경 이 그 압록강으로부터 그 좀 더 멀어지는, 그러니까 그 거란의 침략에서 그 침략 루트에서 좀 멀어지니까 그만큼 안전한 것도 있고, 이래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서여진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후 이제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이나 두만강 유역으로 진출을 해서 북방 영토가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것이 다 서희의 노력 덕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뭐 중신들 간에도 논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뭐 항복론도 나오고
이 황주에서 전령을 국경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황주하고 전령이 지금은 어디로 예, 얘기가 그 되는 건가요? 유명한 자비령입니다. 자비령. 네, 그 예, 절자가 예. 읽기가 좀 어렵지요. 파자 밑에 매산자 한 건데 흔히들 그렇습니다. 파령하는데 네, 이게 전령, 파령. 네, 전령입니다. 근데 지금 자비령을 얘기하고 그 파자가 산 높을 절자거든요. 그 산 높을 절자라는 건 그 일대에서 자비령이 상당히 높은 벽에 속하고 그것은 이후에도 이제 원과의 관계에서도 국경이 자비령까지 내려온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자비령은 국방상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런 위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거란이 고려의 그 북진 정책하고 그 친송 애교의 불만을 갖고서 침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 이제 성종대의 국제 정세 중에서 고려를 둘러싼 상황을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거 북방 지역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그 고려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고려 태조가 그 창업을 할 때는 거란이 이제 흥기할 무렵이고요. 거란 태조에 이제 해당되는데 927년에 아시다시피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제 발해 고토를 차지하면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거란에 왔죠. 그러나 이제 거란이 이 태조가 잇따라서 죽고 약간의 이제 혼란 시대가 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중국 대륙을 거의 통일하다시피 하고 그동안 분열 시대를 통일 시대로 이제 가겠다 하고 이끌어 나간 사람이 송태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송태종대의 5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이제 중원 땅 통일에 이제 그 나서서 북방의 거란을 강력 대결하기 위해서는 원조자 말하자면 동반자가 필요한데 공교롭게도 거란을 견제할 수 있는 북방 세력이 고려였습니다. 그래서 송태종은 어쨌든지 이제 고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기 위해서 감언이설을 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화라고 하는 그 참 언변 좋은 사신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제시를 하거든요. 그 고려가 혹할 만한 예를 들어서 거란을 격파하고 나서는 모든 뭐 노획물을 고려에 준다든지 뭐 그러나 고려는 이 국제 분쟁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파병을 하겠다. 그러니까 군사적 동맹을 하겠다 하고 참 얼버무리는 정도로 끝이고 실제 옮기려는 기색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란의 형편을 보면은 거란이 후원했던 거란의 괴뢰 국가라고 하는 후진이라는 나라가 이제 연운 16주 그 남쪽에 있었는데 출제 때 이르러서 거란에 대해서 그 칭신을 하기를 거부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란은 후진을 침공해서 격파한 다음엔 그 자리에서 대요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세웁니다. 이것은 장차 후진 땅뿐만 아니라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중원을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송은 송대로 북진을 계속해서 중원 땅 전부를 통일하겠다 하는 의지고 대요는 대요대로 송을 격파해서 중국을 통일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던 고려로서는 참 불편부당하게 외교를 하지 않고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송은 문화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종 이래로 성종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참 외교 사행이 빈번히 되고 서로 문물 교류가 있어서 가까이 지내니까 군사 동맹까지는 안 가지만 거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고려가 송과 결탁해서 군사 동맹을 체결해 가지고 거란을 친다면 위태롭거든요. 그건 막아야 된다. 그건 막아야 된다. 예.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대비한 것이 1차적인 게 제1차, 제2차의 여진 정벌입니다. 그래서 거란의 성종은 여진 정벌을 아주 참 성공리에 이제 마치고 압록강 변에다가 그 진지를 구축해서 여차하면 이제 고려를 쳐들어갈 그런 이제 그 준비를 마치고 소선영의 출동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10세기 후반의 동아시아의 정세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희가 소선영에게 그 거란이 동경으로 삼고 있는 요령이 고구려 땅이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그 담판을 하게 되는데 이 주장의 배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고구려는 상당히 넓은 국토를 가졌던 걸 그랬었죠. 잘 아시지 예. 않습니까? 이럴 때 오랜 기간 중국 역대 왕조와의 국경선이 된 게 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하 동쪽에 있다고 요동이라고 하지 요동.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요동반도는 뭐 당연히 고구려의 것이었고 고구려의 세력이 강성할 때는 요동을 건네서 그 요하를 건네서 요소 지방으로 진출하고 지금 북경까지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장수왕. 넓었네요. 그럼요. 네. 국경 비지만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요하를 국경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란의 동경 요양은 요동 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 고구려 땅이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려가 그 이름 자체도 고구려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그의 정신이나 문화나 역사를 그대로 이제 그 계승해서 고구려의 영광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네 얘기대로 한다면 소선영이 네 얘기대로 한다면 너희의 지금 너희들 동경인 거기도? 요양 땅도 예. 옛 고구려 땅이니까 내놓아야 된대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었고 역사적 근거가 있는 그렇습니다. 사실에 의한 주장이었는데 그걸 또 소선영 쪽에서는 또 수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애교라는 게 뭐 무조건 침략, 무력에 의한 애교가 아니라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또 수긍도 하는 편이 그렇습니다. 있었네요. 왜 그러냐면 논리적인 것이 없고 명분이 예. 없고 한다면은 국제 관계에서 당당히 그 담판을 하기가 어렵죠.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성종이 직접 서경에 진을 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종으로서는 어떻든 그 거란의 침입에 대항하겠다 하는 그 결의를 대단히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의미를 이미 고려 시대 그 이재현 선생이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현. 예. 어떻게 이제 그 평가를 했느냐 하면요. 성종이 즉시 서도로 가서 안북부로 진군하게 한 것은 예. 그 송나라 구준이 전연에서 취한 대책이었다.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거란이 승승장구해서 송을 칠 때에 구준이 여러 대신들의 그 반대를 물리치고 무릅쓰고. 그 패배주의적인 주장들을 전부 그 배격하고 진종에게 구원해가지고 전연 땅으로 진군해서 거란을 격퇴할 준비를 시키거든요.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송은 일찍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네. 그래서 전연 땅에 가서 진종이 거란 대비책을 세웠기 때문에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고려의 성종이 송의 진종 마냥으로 똑같이 행동을 했다. 그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죠. 그런 역사적 전거를 들어서 네, 우리도 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거란의 침입 때 초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전국의 군대를 모집하고 또 명장을 뽑아서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서 상군사, 중군사, 하군사 해서 파견하는 박양류라든지 최량이라든지 또는 서희가 동원되는 그런 준비가 그 꾸준히 제의해서 송진종이 한 거와 마찬가지로 참 탁월한 그리고 뛰어난 이제 전략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서희의 그 배짱이나 논리도 물론 그쪽에 반영이 됐겠지만 이러한 대비도 그들에게 있어서 담판을 하게 하는 조건이 됐겠네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생각할 때 80만 대군으로 위험만 해도 항복을 할 줄 그렇죠. 알았고 예. 또 정말 백전노장이거든요. 소선영이라는 예. 사람이 우리는 역사상엔 그 소선영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항덕이고 소항덕. 네, 항덕이고 자가 손령. 손령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고려사를 찬진하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은 쓰지 않고 자를 써서 우리는 소선영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이긴 것보다는 고려군에게 패배한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소선영이 주저하게 되고 이러다간 많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거 참 빛도 못 보고 망신만 하고 가는 게 아니냐는 겁도 덜어났을 겁니다. 그걸 간파하고 이제 서희가 담판을 한 거죠. 예. 물론 그 전쟁의 그 책임자라는 건 그 국가를 대표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마치 소순영이 그 국가를 대신한 인물처럼 위세를 부리는데 그 거란국에서 소순영의 위치는 어땠습니까? 우선 그 소선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요사를 읽어보면 되죠. 요사열전에. 예, 요사열전. 네, 요사열전에 보면은 소선영이가 통화 10년조에 10월이 동경묘수 소항덕 등 벌고려라 이런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 왜 이렇게 그 한자를 바로 소개를 드리냐면은 통화 10년에 동경유수로 있었던 소항덕 등으로 하여금 고려를 쳤다 이런 이제 그 설명이 되는데 그럼 동경유수라고 하는 말하자면 고려 쪽을 정탐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침략을 한데도 제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위치. 그 위치에 이 소항덕 소선영이가 있었고 예.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담약이 있었고 꾀도 많다 이렇게 그 요사 열전에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월국 공주를 사모해 가지고 마침내 이제 그 뜻을 들어주어서 부마도위에 임명하는, 어떻게 본다면 황실에 접근해서,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부, 요 나라 권력의 핵심부에 접근해서 공주의 사위라면 뭐 부마도위라면 대단히 그 참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그리고 또 권력의 핵심에 접근되죠. 그러한 요 나라 권력 중추에 접근한 중신의 한 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고대사를 살피다 보면은 이 군대 동원하는 숫자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군대가 60만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근데 이 줄었죠. 드라마에, 이건 뭐 고려사 저료의 기록입니다만, 거란군이 80만 명이 고려를 치겠다고 출동했다 하는데, 이 80만 명이라면은 거기에 딸린 말도 상당했을 것이고 한데, 대단하죠. 이게 뭐 거란 전체 상비군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게 뭐 특별군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비군 전부 다는 아닐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당시 거란과 송이 아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보낼 수는 없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 남방 전선에는 적절한 군대를 거기 두어야 되고, 예. 말하자면 유휴 병력이나 아니면 동원 가능한 군대를 동원한 것이 이제 80만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앞서서 후진을 멸망시켰을 때에 관리만 얻은 게 아니고 그 수많은 그 후진의 군대가 이제 일로 편입이 되죠. 그리고 해족을 비롯해서 다양한 부족을 정벌을 해 나가면서 그 부족들의 어떤 그 단결이라든지 또는 그 세력이 강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도 자출을 해서 그 이 거란의 군대로 재편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 방법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자연히 송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국강병의 첫 번째가 경제와 군대를 그 정예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80만 군대를 동원할 수가 있는데, 그 왜 이렇게 많은 군대를 참 병법에 어긋나게 가져오느냐? 많은 군대를 동원하면 그만큼 병참이나 아니면 식량도 필요한데,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협을 해서 고려로 하여금 쉽게 항복을 받아내려는 목적상 이렇게 많은 군대를 끌고 왔던 그랬을 거죠. 것이다. 네. 예, 예. 뭐 그것을 또 서희는 간파를 했을 것이고요. 예. 네네. 그 서희가 단판을 하고 돌아오니까 성종 임금이 뭐 기뻐하면서 빨리 화친을 맺으려고 거란에 이제 파송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희는 그건 성급하다 이러는데, 어느 쪽 주장이 현실적인 건가요? 역사적으로 참 대부분 이제 어떤 결과를 갖고서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가에는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그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예. 반면에 그 서희 열전에는 참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걸 먼저 소개를 하면은, 그 성종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빨리 서두르느냐 하면은, 참 천신만고 끝에 그야말로 참 큰 국가적 그 위협이 됐었는데, 그 80만 대군을 참 서희의 그 평화적인 외교로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땅을 참 할지론까지 나와서 전령 남쪽까지 국경이 줄어들 뻔한 그런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 더 욕심을 내지 말고 참 국가 사직을 위한다든지 또는 백성들의 편안을 위해서 웬만한 선에서 타협해서 그냥 국경을 맺는 게 어떤가 하는 그 참 최고 국가 경영자로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서희는 실제 단판에 뛰어들었던 사람이고, 또 거란의 동정을 자세히 읽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 서희 열전에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진족을 정벌을 해서 그 땅을 확실히 고려 판도하고 거란으로 가는 그 교통로 조공도를 닦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을 못 박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겨우 압록강 이쪽만 그 고려 영토로 편입을 했는데, 예. 그 고려의 역대 왕들이 압록강을 넘어서 옛날 고구려의 이제 그 위대한 영토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찬스가 왔으니까 조금만 참아서 압록강 건너의 여진까지도 정벌을 하고 영토를 고려한다면 그때 가서 통보를 해서 평화를 이루고도 강화를 이룩해도 늦지 않는데, 대왕께서는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하는 그런 야속한 마음을 가진 것이 서희 열전을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듯한데요. 그럴듯하죠. 예. 사실
서희의 의견이 만약에 받아들여져서 예. 압록강을 건너서 남만주 일대 상당 부분이 고려에 차지했다면 아마 그 뒤에 북방민족과의 대결에서도 훨씬 편리하고 유리한 입장까지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그걸 못한 게 참 안타깝죠. 네. 이제 그러면은 이 담판의 결과가 거란 대 고려의 입장으로만 봤는데 이제 담판의 결과로 해서 여진이 몰아내지 않습니까? 여진을 몰아내게 되는데 여진 대 고려 입장에서 이것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을까요? 여진족들은 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고구려를 경영했던 고구려의 네. 국민이었던 그 민족이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제 유감스럽게도 그 고구려의 부흥 국가였던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거란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도 항상 옛 그 발해에 대해서 애틋한 정이 있고 발해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그렇습니다. 하죠. 네. 그래서 여진족들도 고구려 유민 못지않게 발해 부흥 국가를 이제 세워서 활약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정한국이라는 것도 있고 그 정한국의 국왕은 여진족 출신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란의 제1차 여진 정벌과 제2차 여진 정벌을 통해서 발해의 부흥 국가들은 거의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진족들은 고려를 아버지의 나라로 생각하고 그 잘 받들었죠. 그런데 거란이 여진족을 정벌할 때에 고려가 편을 들질 않았죠. 네. 그리고 오히려 그 말하자면 일종의 그 역선전이라고 할까요? 뭐 마타토 이런 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라고 그 헛소문을 내느냐면 고려가 오히려 거란의 여진 정벌을 돕고 안내한다 이런 얘기가 돌았거든요. 네. 이러니까 이제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 언제든지 그 왜 상대방을 사랑했다가 그 참 배반을 당하면은 죽이고 싶은 경우 있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격앙이 돼 있었고 한동안 고려와 이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죠. 이럴 때 이제 그 서희의 담판을 통해서 거란으로부터 압록강 동쪽에 280리의 영유권을 확보하면서 고려는 본격적인 이제 여진 정벌을 단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흥하진 지금 의주까지 압록강 하류 유역까지 이제 나가면서 여진족들은 대부분 이제 고려의 그 영토 안으로 들어와서 고려 국민화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북으로 도망가서 그런 그 고려와 담을 쌓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이제 또 부류도 나오고 그 다양하게 이제 그 변화되겠죠. 예. 우리가 드라마나 또는 다른 역사를 얘기를 할 때는 이 부분은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담판 이후와 관련해서 이제 주변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서희를 중군사로 임명하고 박양유를 상군사로, 채량을 하군사로 임명했다 이랬는데 이게 거란전을 대비한 뭐 특별한 군제가 그렇습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3군 체제로 나가서 예. 제1군 사령관은 박양유, 제2군 사령관은 서희, 제3군 사령관은 채량. 예. 이렇게 이제 그러고 직함을 상군사, 중군사, 하군사로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박양유가 더 높았네요. 그 당시 시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박양유는 참 이상하게도 역사적으로는 그 기록이 많이 그 상실돼서 지금 우리가 계고할 수 있는 근거가 적습니다만 성종 때 거란 침입 때는 최고의 그 위치에 있으면서 네. 그 아마 성종의 제1등 그 모사라고 할까 아니면은 인사 측근 인사였다는 참모였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서희의 주장을 그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이지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이지백이 그 어떤 인물인지도 역시 계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그의 언행이라든지 그의 짧은 그 이력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민관어사를 지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직관할 때 할 줄은 안 된다 하고 반대할 때 전 민관어사 그러거든요. 그럼 전 민관어사라는 얘기는 민관어사는 나중에 호부의 그 상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무부에 해당 재무부의 장관 네. 정도 되는데 그래서 민관어사를 지냈으니까 상당히 중신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분이 그 성종한테 직관하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성종이
중국화하고 한화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를 이제 반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종이 일시 팔관회를 중재하기도 하고 한화 정책을 강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무 그 중국화하거나 한화하는 정책을 하지 말고 팔관과 연등회를 부활시키고 민족의 전통과 민족의 참 독창적인 것을 되살려서 그거를 이제 키워 나가는 것이 거란을 방비하는 중요한 방책이 된다 하는 걸로 볼 때 대단히 자국의 전통을 중시하고 어떻게 본다면 국수주의적인 그런 경향의 인물이었다. 자주적 정신이 또 대단히 충실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뭐 마무리 말씀이 되겠는데요. 소선영 군대와 성종 시대를 말하면서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지 못한 그런 역사적 상황이 있다면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고려가 북방민족과의 투쟁에서 첫 번째 맞이한 제1의 강적이었습니다.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명운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행히 서희라고 하는 뛰어난 그런 인물이 고려의 참 대적 방어의 책임자가 돼가지고 외교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평화를 이제 가져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력한 북방민족과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외교적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에는 고려가 큰 환란을 겪지 않고도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예시가 되고 그 이후 고려는 항상 외교적 방법으로 먼저 풀려하고 안 될 때는 전쟁을 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이룩하게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적절치 못한 우리의 외교술에 대해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영토 문제를 비롯해서 통상 문제, 자유무역 협정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외교관은 어떤 경우든 국익을 중요시하는 게 목적이고 끝까지 밀리지 않는 게 국가의 권위를 지키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서희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